신축할 목적으로 취업 사입한 게 요거랑 우리은행에 2천만 원이에요. 그 2천만 원 정도 들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많이 되죠. 요거는 특징 사입금이. 그리고 요 이자는요. 올해 연내니까 5% 하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럼 당연히 저 100만 원은 뭐야? 자본한다면 당연히 저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요게? 요 금액은 특징 사입금, 이건 바로 좋은 거죠. 이건 바로 자산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은 얼마냐? 자본화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중에서 2천만 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 비어있는 1240만 원 있잖아요, 이거. 그럼 1240만 원 도대체 어디서 나갔냐, 이거죠? 내 돈에서 나갔냐?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나갔다고요? 결국은 다른 데서 빌린 데서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240 중에 여기서 1000만 원 나고 여기서 240 나갔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기 막 두 개가 돈이 섞여 있는지 어떻게 알아? 왜? 뭐 때문에? 이자율이 뭐 다르잖아요. 이자율이 같으면 어디에든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1240원 여기서 일단 나갔구나. 그죠? 재원이 여기서 2000 나고 여기 1240 나갔구나. 그럼 요거에 대한 금융비용은요, 두 개를 평균화해줘야지. 그죠? 두 개를 평균화해야 되죠. 그러면 요 평균화 금액은 몇 프로냐면요. 여기 동일하니까 두 개 합하면 11% 돼요. 10%, 11% 돼요. 보세요. 그 나누기 하면 12%, 11% 되잖아요. 여기 1000만 원이니까 동일하니까. 그럼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요거는 바로 갖고, 요 1240원, 요게 뭡니까? 11%만큼 이자가 더 갔을 거네? 여기서 요 평균적 이자율이니까. 그러면 1240이고, 11% 하게 되면 여기, 그죠? 11%는 뭐야? 왜 이렇게 많아져? 1240이고, 여기 11%는 이렇게 하면 136만? 요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한 있죠. 3240 중에 자본할 금액은 요거 100만 원이랑 요거 두 개 합하면요. 그러면 236만 4천 원이 뭡니까? 결국은 자본할 금액이다 하는 걸 결론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구하라는 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시험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해볼게요. 여기 밑에 지금 해설 강의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질문 1, 특정 차입금 중에 요거 중에 자본할 금액은 전부 다 얘부터 우선 지급한 걸로 보니까 2천이 가니까 다 자본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일반 차입금 중에서 뭡니까? 그럼 자본할 금액은 도대체 얼마니? 이걸 구할 때 당연히 연평균 지출액이 일반 차입금에 두 개가 있으니까 평균적 지출을 이 자본화 이자를 보니까 11%인가 되겠습니까? 예, 구했고,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3240 중에서 뭡니까? 중에서 일반 특정 차입금 2천이 나갔죠? 그러면 남아있는 1240이 11%니까 뭐. 요 금액이 자본할 금액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탈 자본할 금액은요. 여기 나와 있는 있죠. 여기에 토탈 자본할 금액은 요 놈이랑 여기 어디 있어요? 그죠? 요거 있죠. 자본할 금액 있죠. 요 두 개가 토탈 이 금액에 있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아야 할 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우리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라고요? 3240이다. 그 중에서 먼저 1단계가 특정 차입금에서 2000이 나간 거야. 그럼 여기에 이자율 있잖아요. 고유한 이자율. 여기에 이자율이 5%였으니까 100만 원 세팅 끝. 그리고 여기서 뺀 나머지 일반 차입금이 뭐야? 1240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일반 차입금의 평균적 이자율 11% 곱한 금액이 뭐야? 자본화 대상 금액이다. 이 말이지. 그걸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연평균 지출을 구한다. 그럼 일반 차입금에 너 평균적 이자를 구해봐.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금액은 뭐야? 일단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연평균 지출에서 연평균 특정 차입금의 차입금액 있죠? 그죠? 2천만 원을 뺀 나머지가 뭡니까? 자본화 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림으로 보니까 못할 문제는 아니죠. 솔직히. 그런데 그림을 이해했다면 되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맞아요.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했죠. 다 했는데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그저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물어봤는데 공개된 기출 문제는 없어요.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아주 쉽게 완전히 공개된 거는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할 이유. 너무 쉽잖아요. 특정 차입금 구해가지고 요게 뭐야 3월 1일이면 뭐야 올해 2001년이니까 10개월 동안에 이자만 구하면 되겠네. 하여튼 요거 실제 공개된 기출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자, 요거 보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은 딴 게 아니고요. 특정 차입금은 바로 이자를 구해서 구하면 되는데 얘는 목적이 그냥 일반적인 차입금이니까 이쪽으로 전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해줘야 된다. 평균 이자율을 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얘는 1월 1일부터 1년 쓰면 2,000원 아닙니까? 2,000을 연평균 지출액이죠. 얘는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예요? 7월 1일. 7월 1일이고 4,000을 6개월밖에 안 쓴 거죠. 그럼 얘도 2,0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7월 1일부터 썼으니까. 그러면 얘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면은 두 개를, 그죠? 적수를 하는데 이 두 개 부분 같아지면 이게 두 개 해서 뭡니까? 나누기. 2분의 1하면 11%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적수를 같이 요거랑 요 연평균 지수를 같이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싹 맞추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다르더라도 있죠. 밑에 있죠. 이렇게.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2,000은 요거고, 2,000은 요렇게 되니까. 두 개 해서 뭔가. 그래서 11%라는 거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2020년도 공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냥 보고 포기할 수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3.1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1월 1일 날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 나갔어요? 2,400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 한 2년 있다가 준공될 예정인 모양이에요. 3.1은 아래와 같이 공장 신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정 목적을 뭡니까? 위해 가지고 차입을 했대요. 이게 바로 특정 차입금의 돈이 뭐예요? 요걸 짓기 위한 금액이 그대로 100% 나간 거잖아요. 맞죠? 그죠? 1월 1일 날. 그리고 3월이 유형자산의 차입 원가를 자본화할 때 특정 차입금에 관련된 자본화 원가인데 얘는 지금 차입 기간이 언제예요? 요거를 그죠? 지출해주면 다른 거 요거 3월 1일 특정 차입금에 3월 1일부터 나갔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뭔가 다른 건 나가고 여기 대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거는 일반 차입금이니까 그럼 할 필요 없고 특정 차입금은 요구해서 지금 올해 인식할 이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2,400이고 3% 되겠습니까? 특정 차입금. 그러면 2,400이 3%인데 그 기간이 뭐예요? 되겠습니까? 10개월만 해야 돼요? 별거 안 해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이거 2, 3을 해서 72만원 있나? 그죠? 여기 2,400에 3% 하면 72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4, 30이니까 72죠. 72는 없네요. 70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아니고 여기 날짜 뭐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만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교환 취득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은 시험 문제, 교환 취득이랑요, 시험 문제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교환 취득이랑 정부 보조금, 그 다음에 손상 이 3개, 재평가 4개 남았거든요. 근데 4개 중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개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주제 4개가 있거든요. 4개 중에서 1개, 2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4개 작은 개념을 4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재평가입니다. 재평가에 있잖아. 가격 회복 문제는 뭐 되게 잘 보이는 것 같고, 손상은 되게 어려운데, 그건 좀 어렵고, 이게 4가지 모형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이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환하고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모자라네. 보통 요 정도, 20, 30분 왜 부족하지? 아닌가? 좀 더 했어야 되는 건데. 항상 교환보다 남았나? 좋아요. 저 교환 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맞아. 8시간 했을 때 뒤에 있구나. 그럼 1시간 맞네요. 자, 교환 취득은 뭐 어떤 모형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환이라는 말은 결국은 있죠. 이 돈 주고 있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던 실물자산과 다른 실물자산, 그러니까 비화폐성이라는데 그걸 맞바꾸는 모형을 교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세무이급에서는요,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하죠. 세무이급은 가끔 나오니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재경관리사에서는요, 여기서 한 문제가 공개미출은 많지는 않고요. 있긴 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요, 되게 넓어요. 테마가 되게 넓은데 뭐 하나씩 내면은 토픽이 한 8개, 9개쯤 돼요. 근데 그렇게는 못 내니까 돌아가면서 한 4개, 5개 정도를 내는 그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내더라, 그죠? 그래서 교환에 오면은요, 교환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교환은, 이게 상업적 실질이라고 하는데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데, 이거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말은 상업은 뭐죠? 상거래는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다는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 이 개념이 달라져요. 그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뭐예요? 이거 매각하겠다고 보는 거. 우리 일반 기업 회준에서는 동종자산 말고 이종자산의 교환 모형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고, 동종자산의 모형이 바로 요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종자산의 교환이고, 이거는 동종자산의 교환 모형, 이렇게 되고, 이건 상업적 실질, 우리 IFRS에서는요, 이거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거, 얘는 없다는 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거는 해당 자산을 교환하면서 팔았다는 것이고, 팔았다는 말은 교환 손익이 있다는 것이고, 대체했다는 말은, 그죠? 내가 그 자산을 판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연장해 쓰는 거니까 교환 손익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처분 손익 있냐 없냐가 되고, 시험에서는요,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너무 쉬워서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문제에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내죠. 여기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교환은 뭐냐면 등가 교환이 기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등가 교환이 기본 모형이다, 가정한다. 등가가 뭘까요? 동일한 가격으로 있죠, 교환할 거라는 가정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가다, 그죠? 동일한 가치로 뭡니까? 등가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거잖아요. 내가 맞바꾼다. 그럼 내 자산을 주고 상대방의 자산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맞바꾼 자산 있잖아요. 그거의 원가를 어떻게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때 키워드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제공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는 걸 가지고 내가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나는 지금 컴퓨터를 사요. 그러면 내가 현금을 샀다 할게요. 지금은 현금이 아니라 내 물건을 준 거지만, 현금을 샀다 하면 하이마트에 가서 컴퓨터를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100만 원을 줬다, 그죠? 그러면 이 거래가 바로 있죠, 하이마트에서 내가 현금 1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품을 적을 때 원가를 100만 원 적는 이유는 뭐죠? 내가 준 게 얼마죠? 100만 원이잖아요. 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원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틀려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 결정은요,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주는 자산이죠.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야. 이유는 어차피 등가니까 동일한 가치로 바꿀 거 아니냐. 근데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취득 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제공하는 일이, 그죠? 가장 중요한 거죠. 제공하는 거, 이런 거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장부가치로 한다지만, 일단, 키워드는 뭐죠? 제공하는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답을 이렇게 내요.
또 우리 교환에 의해 가지고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 결정은 원가는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면요. 그럼 오답이 된다는 거죠. 이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은 그 얘기고요. 이제 계산이 보통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죠. 왜 공정가치가 그죠? 왜 원가 결정이 되냐면 나는 지금 이제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매각이란 말은 내가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때 시세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가치에 의해 가지고 취득자산을 뭡니까?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현금 수수액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 원가 결정할 때, 취득 원가를 결정할 때 현금 수수액을 포함한다는데 이 말은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회사 우진이라 가정하고 나는 두 가지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만 볼게요. 이렇게 바꾼다. 나는 기계를 주고 비품을 잡는다. 서로 상이한 자산끼리를 바꾸는 건데요. 내가 공정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죠? 35고 물론 장부가치는 40이에요. 장부가치는 감가상각을 배분하고 남아있는 명목적인 금액이지 실제 시가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0이다. 근데 내가 바꾸려는 있죠. 한석은요. 40만 원이에요. 요렇게 교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진이 한석한테 얘기해요. 아니 바꾸자 하니까 한석은 뭐예요? 뭔 소리? 가치가 안 맞잖아요. 에이 좀 5만 원 좀 손해봐. 바꿀까? 안 바꾼다. 그럼 교환을 하려면 등가를 맞춰야 되죠. 등가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뭔가에 있죠. 내가 줄 때 주는 게 얼마죠? 35가 아니고 40을 줘야지 얘가 교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우진은 교환 시 현금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5만 원을 주게 되면 내가 주는 건 얼마죠? 이거 30하고 55만 원을 제가 주니까 40이 뭐야? 그래서 등가를 맞는 거죠. 그러면 예의 있죠. 내가 지금 취득하는 비품이죠. 비품의 취득원가는 내가 주는 게 얼마죠? 35하고 5만 원이니까 두 개 줘보세요. 4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죠. 취득원가는 뭐예요? 40이 된다, 이 말이죠. 이 회계처리까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이 회계처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어떤 금액이 정해지는지가 있죠. 요게 금액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처분손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자산을 기계는 안 쓴다는 거잖아요.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팔겠습니까? 고물상에 판다고 보면 돼요. 고물상에 시장에 가격으로 40만원짜리 얼마에 팔았다고요? 40만원짜리를 35에 판 거예요. 그럼 손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5만원 나왔죠? 맞죠? 요게 이제 알아야 돼요. 요게 5만원이 처분 소식이 나오는 거 알면 돼요. 요거 알고 요거 두 개만 하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현금에 있죠. 수수액은 취득 등가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지, 취득 원가의 처분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취득 원가에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뭐예요? 얘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교환할래요. 그럼 안 하니까 얘는 얼마 주겠습니까? 15만 원 주는 거죠. 그럼 이거 교환을 하겠다 이거죠. 얘 처분 손익을 얼마인 줄 아세요? 어차피 요거를 이렇게 판 거 아니에요. 5만 원이라고. 5만 원이 마이너스라고. 얘가 돈이 얼마가 되든 있죠. 돈을 15를 주든 20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뭐예요. 여기에 처분 손익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 거는 뭐 때문에? 등가를 맞추기 위하고 취득원가를, 그죠? 등가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취득원가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취득원가 결정할 때는 현금 수수액 같은 거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원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있죠. 여러분들 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랑 요 두 문제 있죠. 시간이 약간 오버되더라도 할게요. 3일은 사용 중인 차량 운반구를 용산이 사용하던 기계 장치와 교환했다. 그럼 내가 주는 건 얼마죠? 요거 주고 요렇게 받는 거잖아요. 맞죠? 요거 주고 내가 기계 장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는 차량 운반구에 뭡니까? 했다. 근데 여기 지금 공정가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뭡니까? 지급했다, 그죠? 나의 기계 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내가 준 게 얼마죠? 300이죠,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여기도 300 맞죠?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요?
아니, 이거 200만 원 안 해요? 200만 원? 차량 운반거. 이거 해보세요. 70만 원 주고 70만 원 손해본 거 아니에요? 여기 장부가에 200짜리 200을 얼마 주고 판 거야? 아, 70만 원 이익 본 거죠. 이거 되겠습니까? 장부 가치가 얼마였어요? 200만 원인데 공정 가치가 270이니까 고무상에 270 팔았으니까 뭐야? 처분이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이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막 헤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흐트러지더라도 한 방에 딱 볼 수 있는 거지. 두 개를 할 줄 알아요.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그 밑에 문제를 제가 약간 수정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돈을 주는 것만 하다 보니까 수치하고 나오면 돈을 받는다는 건 어려워서 요거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까지는 하고. 자, 지금 이 문제랑 똑같잖아요. 위에 문제랑.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취득부대, 처분손해거든요. 70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되죠? 요거는 200짜리를 70하니까 처분이 되죠? 자, 취득원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자, 얘하고 교환해요. 등가가 안 맞죠? 내가 주는 게 더 높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죠? 교환이 될 거겠습니까? 50을 받아야지만이 뭡니까? 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한번 결정해 볼까요? 내가 준 게 얼마죠? 270. 그 다음에 돈. 받았으니까 실제 준 거. 맞아요. 220. 되겠습니까? 정답.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회계치를 다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런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환은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이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